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적인 석학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맨 왼쪽은 어빙 피셔라는 사람으로 예일대 최초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는 아이작 뉴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맨 오른쪽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살면서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단한 천재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요? 어빙 피셔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빙 피셔는 1920년대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였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의 상승장을 제대로 누리면서 유명해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처갓집 재산까지 빌려가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의 어느 날에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고원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대중을 더욱더 흥분시켰죠. 그 근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1910년 이후 미국의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 이러한 고원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공황기 미국 다우지수는 381에서 41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락에도 초반에 어빙 피셔는 여전히 이 하락을 부정하고 곧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가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대공황에 대한 부채 가격 폭락 이론으로 발표되기도 했었죠. 경제학의 대가였던 어빙 피셔는 도대체 왜 투자에 실패했던 걸까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수업을 처음 듣게 되면 첫 시간에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전통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같은 다른 경제 주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외부 환경의 조건이 낮아지면 개인은 D라는 선택을 늘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또 행태, 즉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이나 물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실제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는 물리학자를 겸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 A라는 경제지표가 X%보다 높아지면 C라는 선택의 기대값이 D라는 선택의 기대값보다 높으므로 C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다. 또 A라는 조건이 X%보다 낮아지거나 같아지면 C라는 선택의 기대값이 D라는 선택의 기대값보다 낮아지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D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노력했죠.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단순화했고 하나의 모델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링은 전제 조건이 어긋나는 순간 그 뒤에 증명했던 내용이 다 의미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론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툴을 제공하지만 때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경제 분석가들은 경제지표를 보여주면서 경제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꼽는 경제학 과신론자들은 세 가지 큰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주가와 상관관계가 낮은 그럴듯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보면은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특히 더 매혹되기 쉽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률 지표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부채 사이클이나 수급, 즉 유동성 같은 것들에 대해 더 살펴보는 편인데요. 이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학 지표가 과거에서 현재는 보여주지만 미래 또한 보여주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래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핫했던 경제 지표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가인 다우지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지표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 자료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던 시점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찍는데 이때 주식을 샀다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다우지수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먼저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 역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을 샀다면 다우지수는 크게 내려갔겠죠. 이때 샀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올랐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빨간색 동그라미인데요. 바로 우리가 피크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점이 피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주식을 샀다면 다우지수는 이렇게 폭락을 했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었고요. 이 뒷부분을 가리고 본다면 이때 이 부분이 피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주식을 샀다면 이런 폭락을 맞았을 거고요. 그로부터 한 차례 더 오른 뒤에 이 시점에서 샀어도 한 번 더 하락을 맞았을 겁니다. 이러한 하락이 버틸만 한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하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식들을 손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과학적인 방법, 즉 경제 분석으로 주식 시황과 향후 추이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바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주가와 경제를 산책하는 개와 주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개와 주인은 산책로를 따라서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개가 주인의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경제 상황이나 실제 기업의 실적 같은 실제 가치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지표를 이용한 투자법에 대한 과잉 확신이 발생할 때입니다. 지표에 매몰돼서 다른 요소들을 하찮게 여길 경우, 예를 들어 지표를 분석했을 때 이거다 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몰빵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죠. 경제 지표를 분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빙피셔의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가와 상관관계가 낮은 그럴듯한 지표들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경제 지표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스스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저는 tradingview.com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지표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ISM Manufacturing Index라는 제조업 지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파란색 선인데요. 보시면 제가 파란색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지표를 우리의 투자에 실제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빨간색 선은 다우 지수이고요. 노란색 선은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제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흔히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죠. 제조업 지수가 고점일 때 팔자, 제조업 지수가 저점일 때 사자라는 전략이죠. 실제로 이때 팔았다면 주가 지수는 내려갔을 것이고 큰 하락을 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우 지수는 이만큼이나 올랐고 니케이 지수도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이때 팔았다면 이 미국장의 긴 10년의 상승장을 놓쳤을 수 있겠죠.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저점일 때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샀다면 약 이 정도의 하락을 경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전보다 주가들이 올랐겠지만요. 이때 샀다면 큰 상승장을 경험했을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1분 정도 살펴봤는데 제조업 지수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당연하다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반드시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학 지표는 과거에서 현재만을 보여준다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과거의 추세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피크인지 저점인지는 모른다는 자세로 미래에 대해 다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표를 이용한 투자법에 대한 과잉 확신 문제인데요. 지표 투자법 외에 다른 투자법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관리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수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들만 몸에 익어도 투자로 큰 실패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경제 지표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직접 검증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지표를 선별해야 하고 실제 투자 판단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투자법들도 공부하고 함께 사용할 때 투자의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